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한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빨간색 보수우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네. 보수우파 김용태. 네. 왜 빨간색 보수우파 아니래요? 아니, 저 빨간색. 네. 빨간색 받으셨더라고요. 받은 게 당연한 겁니다. 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네, 저는 정의당 노란색으로 좀 바꿔주시길 바라면서 류호정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네, 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네, 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김용태 최고? 저는 지난주에 그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네. 분들하고 또 저희 지지해 주시는 분들하고 신촌의 한 맥주집에서 모여가지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 한 300여 명 정도 오셔가지고 네. 전당대회 끝나고 한 2달 동안 그동안 이야기 못했던 소회들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300명 이렇게 한 술집에서 얘기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면 다양한 얘기도 듣고 그 또 오신 분들도 네.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하고 좀 좋은 자리 같아요, 그런 건. 당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지금 사실 당 지도부를 향해서 기대가 높았습니다만 사실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또 계속해서 연이어서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최고위원분들에 기대치가 대한 높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해주셨으면 제 좋겠다. 보수 우파 패널이어가지고 네, 예, 예. 열심히. 자, 그러니까 기대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2달 동안 이제 네. 지지자분들 당원분들이 아쉬웠던 점, 그래서 저희 천하용인들에게 좀 원하는 점 3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창당으로 가는 신호탄 같은 건 아닌가요? 아유 무슨 말씀을 또 여기서 지금 보수 우파 패널인데 제가 창당은 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류호정.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가 원래 어제 화요일에 네.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한 주 밀렸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6명이라서 이게 비밀 투표를 해도 사실 실명제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수기를 통해서 호선을 하는데요. 했는데 이번엔 두 분이 네, 나오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장혜영, 배진교 의원 두 분이 이제 의사를 밝혀서 조금 아직 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서 한 주를 미뤘고요. 저는 뭐 일찍이 장혜영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사실 뭐 배진교 의원님 초선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시면 세 번째 하시는 3선 원내대표시거든요. 네. 저는 좀 순리대로 가도록 해주셨으면 그래서 9일에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일에는 정리가 되는 건가요? 사실 정리를 해야죠. 계속 6명이서 계속 같은 얘기 붙잡고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기도 네. 하고요. 네. 정의당 뭐 작지만 강한 정당이고요. 진보 정당으로 다른 당을 이렇게 선도하는 정책 정당이었는데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내년 선거 어떻게 치를지 좀 자목 궁금한데 정의당의 목소리 색깔도 좀 잘 보여주기 바랍니다. 노란색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용해인 대표. 네, 저는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패스트 국회를 이제 야사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패스트 국회요? 네, 이제 5월이 되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상 총선 1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게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이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5월이다라고 좀 보고 야사당이 주장해왔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개혁 입법 과제들을 네. 이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자라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표결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죠. 그동안 논의해왔던 뭐 노란봉투법이라거나 평등법이라거나 뭐 횡재세라거나 생활동반자법 같은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최소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은 붙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좀 패스트 국회를 좀 제안을 드렸고요. 지난 이제 야사당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 여기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님이 계시니 이제 지난 쌍특검 패트 지정 동의안에 이제 기본소득당도 같이 제출을 하자 이런 좀 말씀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당의 반대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만 이제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옹졸하게 좀 정파적 이해관계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자, 지금 개혁 입법 과제를 저희 위한 원내지도부가 바뀌면 드라이브를 걸자. 다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야사당 공조를 공고히 하자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하고는 얘기 좀 해. 서로 밥도 좀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류호정 의원님께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 지금 국회가 공전하면서 서로 지금 대치 국면에 있으면서 통과가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이거 좀 개혁 입법들 빨리 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노동절에 분신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결국 숨졌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당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좀 그래도 방송이니까 제가 전태일 다리로 노동절 행사를 가면서 정의당은 항상 거기서 하거든요. 가면서 이 소식을 들었고요. 이 지금 정부의 노조 혐오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그 얄팍한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 잡는다. 그런 얄팍함 때문에 사람 한 명을 좀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노조 탄압이 자신들의 최대 치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정권 교체를 하면서 시민들이 바란 건 그 권력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였지 이렇게 먹고 살자고 다들 일하지 않습니까? 죽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정부가 굉장히 이제 노조를 악마화해 왔고 악마화는 나쁘죠. 근데 정부 국가 권력이 한 노동자를 이렇게 악마화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고요. 분명한 건폭몰이 희생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 중학생 남매와 아내를 둔 4인 가족 꾸리던 평범한 우리 곁의 시민. 뭐 퇴근하고 직장 동료들과 치맥 한잔 하던 그런 시민이었는데 어떤 일을 겪어야 이렇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용해인 대표? 네, 노동개혁 이름으로 자행되는 계약과 폭력이 저는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뭐 안타깝다 라는 말이 저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본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건설 노동자를 때려잡으라고 지시를 하니 원희룡 장관이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노동자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건폭들이 독버섯처럼 자랐다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사람을 죽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이고 있음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뉘우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사당 대표에게 남긴 유서가 있다는 소식에 저희 의원실 비서관 한 분이 오늘 아침 새벽에 기차를 타고 이제 강릉으로 가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남겼을 짧은 편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는 한 문장이 너무 가슴에 꽂혔고 또 너무 비통했고 너무 참담했습니다.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중단하고 쟁의권을 포함한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김영태 최고. 물론 당연히 목숨을 잃었다는 국민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서 유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다만 건설 노동자 제가 군에서도 이제 공사 장교도 해보고 했지만 건설 노동자들의 그런 불법적인 폭력 행위로 이와는 별도로 그러니까 폭력 행위로 선량한 시민들, 국민들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사실 다른 국민들이나 다른 기업들이나 또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건설 노동자들의 어떤 불법 행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근절해야 될 의무도 이제 정부에 있는 거거든요. 은즉 근절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서야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있었음을 근데 마치 그것이 이 노동자로 하여금 정부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몰아갔다라는 식으로 하는 프레임은 저는 그건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과도하지 않죠. 그러면 누가 왜 그 건설 노동자분들이 이분도 사실 뭐 고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이분도 그러한 혐의를 받다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제 선택을 하신 거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정부 여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이 노동자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 일이 없었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말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 정부 측에서도 특히 지금 정부가 노동기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없애겠다라는 그 명목하에 지금 건설 노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뭐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 노조에 따르면 13차례 압수수색, 15명의 구속자, 950여 명의 조합원 소환 조사.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 뭐 안전수칙 위반, 뭐 제가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안전 문제, 산재 문제 이런 거 다뤄왔는데 이런 불법 행위, 이런 방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노동자를 위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정부의 이런 태도 하나로 인해서 사실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저도 최근에 기가 막힌 일이 건설노조와 함께 임금체불 관련 대응을 했어요. 96억인데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기자회견 할 때마다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사측에서 정부가 이렇게 건설노조를 탄압하니까 자신감을 얻었는지 국회의원도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정부의 태도는 나아질 수 있는 것도 나아지게 만들지 않을 수 있고 타결될 수 있는 교섭도 그렇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을 자꾸 계속해서 정부 탓을 돌리는데, 물론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장비 사용이라든지 건설 노동자들이 아니면 인력 채용에 있어서 혹은 원래비를 있어서 굉장히 강요하고 불법적으로 시위를 계속해서 하고 본인들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나 이 공사 어떤 발주한 그런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근절해야 될 저는 의무도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부 때문이 이 죽음이 정부 때문이 아니면 왜 죄송하죠? 네. 정말 이상한 그게 아니라 당연히 저는 국정 정반에 있어서 조합원 말씀을 드리는 채용 겁니다. 강요와 원래비 요구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건설 노동자들, 건설업의 모든 직종은 사실 단기간 고용과 실업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 팀 단위 업무 등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채용 강요라고 이제 정부 여당에선 프레임을 씌우지만 사실은 고용 안정에 대한 요구고요. 원래비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받는 돈입니다. 사실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하는 대신 원래비 근절하자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그저 건설노조, 노동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김용태 최고.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사 간의 관계도 정립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노조의 비리 뭐 근절해야죠. 노조 장부 이런 거 투명하게 밝혀야죠.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건교부 국장 수준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의지를 피력하셨잖아요. 건폭이라는 단어도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 노조로 인한 폐해가 사실, 그러니까 물론 노조의 순 기능도 있지만 네. 그 여태까지 부작용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일그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사장 회장의 책임이 훨씬 큰데 이 회장 사장의 책임은 좀 뒤로 가고 노조들한테만 니네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다음 정치 이슈로 가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들은 이 젊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부터 갈까요? 당대표 맡고 있는 우리 대표님부터 가셔야 되겠네요. 용해인.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다. 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미 정상회담의 관건은 경제와 안보 이 두 분야에서의 성과였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소 심할서를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제 자화자찬 시간을 가지면서 24분 동안 4,700여 자의 모두 발언을 쏟아내셨는데, 그 와중에 경제는 4번, 반도체는 1번 나왔습니다. 적어도 경제 대통령은 못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정의성 현대차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자화자찬을 보면서 남몰래 한숨을 쉬고 눈물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반도체법이라거나 IRA법 같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들은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다 미국이 정리를 해버리면서 의제로도 오르지 못했고요. 안보 관련
관련돼서는 뭐 성과를 유일하게 자랑하는 워싱턴 선언이 있지만 뭐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뭐 핵 기획 그룹보다 좋은 게 핵 협의 그룹이고 미국이 1대1로 해준 게 처음이고 뭐 핵보복을 처음 언급해줬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자화자찬들을 하시는데 핵보복 이야기는 사실 오바마나 트럼프 같은 미 역대 대통령들도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해왔던 얘기고요. 나토 NPG 같은 경우는 상설 실무 조직이 있어서 공동 핵 기획이 맞지만 이번에 이제 한미 간의 NCG 같은 경우는 핵 기획 참여나 결정 통로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태 최고. 물론 용해인 의원 말씀처럼 뭐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었으면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것을 야당에서도 알고 있었을 테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정상회담이라는 게 야당 의원분들은 마치 한 번의 단판 승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판 승부로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외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 간의 어떤 신뢰가 쌓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물론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국익을 위한 어떤 더 나은 2보 전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은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떤 신뢰를 구축한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네, 뭐 용해인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사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메리칸 파이였거든요. 예.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뭐 예. 영어 실력으로 뭐 호감이냐 아니냐 말들이 많던데 저는 오히려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뭐 친근감 있어서라기보다는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대통령도 똑같구나 네. 라는 측면에서 좀 친근감을 느꼈고요. 짠했어요. 네, 그만큼 근데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성과도 좋아야 할 텐데 뭐 사실 사는 게 다 그렇듯이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술은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어요. 한일 정상회담 잘해야 될 텐데, 자, 한일 정상회담 이거는 좀 가져와야 됩니다. 좀 이번에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뭐 아무래도 지금 한미일의 공조가 국제 정세상에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가 즉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구구적인 성향들 그런 생각들만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일본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 총리께서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정말 과거사에 대한 어떠한 본인의 진정한 사과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그 어떤 피해자분들 강제노동의 어떤 피해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좀 그런 부분에 사과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게 한미일의 공동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삼국에 더 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 점을 저는 일본 정치인들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지하고 좀 해야 되는데 빈잔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성의는 보여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새 청년 정치인들은 독도 방문한 전용기 의원 그리고 이게 비판하는 일본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건 짧게 하고 우리 빨리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권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요. 이렇게 한 번의 회담으로 물론 모든 결과를 다 낼 수는 없죠. 지난 1년 동안의 외교적 성과가 집약되는 순간이 바로 한일 정상회담일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는 그 1년 동안의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보여준 거고요. 독도 방문이 저는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이제 독도에 한번 다녀오셨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일인가? 일본이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점점 더해요. 점점. 일본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일 정상회담 굴욕 외교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지만 일본도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굉장히 좀 쉽고 간단한 파트너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대충적 결단이 나올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류호정. 뭐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뭐 손을 내밀면 뭐 채워줄 거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고작 이 정도로 저렇게 반응을 보이면 이게 뭐 단추가 풀리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지금 그런데 아낌없이 일본한테 주고 미국한테 주는데 우리는 뭘 받지? 전애들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은 계속 독도 들어요.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이명박 대통령 독도 과거에 방문하신 적 있잖아요. 네, 크게 근데 그때, 잘못됐다고 하죠. 국제 그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정치학자.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물론 우리 국민들 생각에서는 당연히 방문하실 수 있고 그렇죠. 우리의 영토니까요. 근데 네. 이것이 자칫 일본으로 하여금 영토 분쟁화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이제 정치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방문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괜히 일본에게 또 빌미를 주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네. 괜히 여기가 마치 세계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분쟁 지역화처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우리 영토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런 땅, 점에서는 좀 그렇죠.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다 이렇게 그 외칠 이유가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좀 오만방자하게 부당하게 아무튼 우리 땅 가는데 허락받고 가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대처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류호정?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 탈당 꿈에도 꾸지 나라면 네. 나라면 탈당을 꿈에도 꾸지 말고 만약에 한다면 그 조사를 한 후에 공천권이라는 또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 후에 징계로서 탈당을 하게 만들었을 거다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국민의 신뢰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을 테니까 했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온 데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혜인 대표? 네, 어떤 정치적 결단이 없는 좀 맹탕 대응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두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의원의 어떤 결정과는 별개로 민주당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여전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의혹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같은 걸 이제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관련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이제 검찰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시름 놓으셨죠. 그러니까 자진 탈당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윤리심판원이라든지 무슨 당내 조사기구를 통해 가지고 탈당 권유, 뭐 강제 탈당의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밖에 오지 않았 그 상황이 갔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그 잣대가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도 갔겠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됐고, 그러니까 사건은 다르지만 본인도 어쨌건 부정부패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당내 분란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서 지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는 두 분이 자진 탈당을 했다는 점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한시름 나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검찰의 정치 공세다 의혹이고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나는 기소도 안 당했다. 계속 얘기하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당사자들은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은 탈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이거 태영호 최고위원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셨습니까, 용혜인 대표? 네, 태영호 최고위원의 망언 폭주가 몸통이 사실은 대통령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이거는 망언 사주를 대통령실이 한 것이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하셨어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본인 주장대로 대통령실을 사칭해서 공천 운운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면 여당 지도부와 국민들과 당원들을 사실 모욕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징계는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텐데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진복 수석이 당무 개입한 적 없고 공천에 대해 이야기한 바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이진복 지키기 하려고 거짓말로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과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전에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그렇죠. 실제로 당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거 네. 무서웠죠.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정황과 녹취와 증거들이 명확한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과연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이진복 정무수석만의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도 체리따봉 메시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당무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무 개입 문제는 총선 때까지 아마 여당 내에 계속되는 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어쨌든 지금 뭐 석연치 않은 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태영 의원 말로 당사자는 본인이 과장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용해인 의원 말대로 그 말이 사실, 그러니까 과장됐다라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태영 의원이 대통령을 판 거잖아요. 공천권을. 과장이라고 하지만 말을 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보좌진의 심기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공천이라는 대통령실의 어떤 공천이라는 빌미를 갖고 오셔가지고 과장되게 대통령을 파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본인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태영 의원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어쨌든 본인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굉장히 헌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떳떳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글쎄요, 이것은 당원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누구랑 싸워요?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싼 어떤 본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태영호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그러니까 강철이 이 지점에 되겠다라고 있어서는 하셨어요. 태영 의원께서 저는 좀 네. 잘못된 태도이신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의 녹취록인데 본인의 목소리하고 싸우겠다는 건 아니겠죠? 류호정? 전 짧게 얘기해야 되죠, 시간이. 아니요, 괜찮아요. 자 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당무 개입건으로 실형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사실은. 문제를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이 막연하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하루 이틀인가 하고 넘어갈 뻔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실형 나왔어요. 우선 태용 의원님 같은 경우에 매번 그 실언 망언으로 문제 될 때마다 공천 때문이다, 동충 때문에 저럴 거다 하는 말 있었는데 역시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하는구나 싶었고요. 이제 공천은 물 건너 가신 것 같고 저였다면 하고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허세를 부릴 이유가 없거든요. 최고 이거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직후고 기뻐하고 있을 때고. 저기는 불안한가 봐요. 최고위원이 돼도 공천이 불안한가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 서로도 안 찾아간 게 어딥니까? 서로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이렇게 별 도리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또 좋은 지적했어요. 그래도 태영호 최고는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지는 않았네요. 정무수석을 찾아갔어요. 그나마. 네, 그나마. 알겠어요. 또 그런 또 측면이 있네. 네, 김용태, 류호정, 용해인, 류호정, 김용태 세 분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잘 보내세요.